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근무하고 있는 지현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제가 발표할 주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2022년 판결 결정 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 대표님들이나 개발팀에서 아셔야 될 부분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규제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가 무엇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어떤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감각은 있으시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플랫폼 서비스가 런칭되고 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또 때에 따라 주고받는 형태의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항상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안전한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법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간과하기 쉬우신 부분들, 놓치기 쉬운 부분들 위주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부분에서 일단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개념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호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 보호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명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섭이 되는 개념이라서 흔히들 이제 비식별화 처리를 하시면서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이 좀 와닿지 않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가명정보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정보죠. 저기 그 피라미드에서 밑에서 두 번째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구분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인 데이터, 어떤 숫자나 이제 기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아무 의미를 추출해낼 수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개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개념을 개인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문구 한글도 있고요, 숫자도 있고 기호도 있고 한데요. 이것들은 그야말로 데이터죠. 이것만 가지고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해낼 수 있는 그게 뭐가 될까? 일단은 제 이름이 있습니다. 지현진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해당이 될 텐데요. 그리고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도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 주체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인정보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개인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저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직장, 그다음에 키 이렇게 다 하나의 지현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로서 포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회원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우리가 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로 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는 반드시 팩트, 그러니까 true일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187이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정보 주체가 입력한 어떤 정보들을 개인정보로 취급하셔야 되고요.
직장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적인 정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라고 하면 사업자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이게 저라는 사람의 어떤 식별자, 이름과 뭐 연락처 이런 식별자와 연결이 되는 순간 제가 디라이트를 다닌다라는 저에 대한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있을 때는 개인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는 순간 개인정보로서 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 그러면 살아있는 인간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지금 밑에 제가 좀 인용을 해온 설명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편찬한 어떤 그 해설집에서 따온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게 개인하고 연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하고 결합해서 개인정보,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그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로 인정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해당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그 휴대전화번호가 우리가 총 11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010 포함해서. 그럼 뒷 4자리만 놔두면 이건 개인정보냐?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대전 논산 쪽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누군가가 이제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범인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뒷자리 4자리만 있으니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거니까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느냐. 즉, 이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범인이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그 범인은 자기 핸드폰에 검색을 해보면 그 뒷 4자리를 쓰는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번호만 있다면 물건에 대한 정보지 개인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죠. 그래서 등록 원부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시키는 순간 그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해당이 됩니다. IMEI나 유심번호도 비슷합니다. 물건에 핸드폰이라는 단말기에 붙어있는 고유 번호인데, 이게 누군가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취급이 됩니다. 이메일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 자체로 누군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그게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세션이니만큼 온라인 공간에서만 본다고 하면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그 온라인 그 공간에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개인정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대행사에 제공하는 아이디와 결제 상품 정보, 이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이제 CI 번호, 이것 또한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 저한테 뭐 그 종이에다가 CI 번호를 적어서 주면 저는 누군지 식별을 못 하겠지만, 이 정보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순간 쉽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명 정보라는 것은 일단 개인정보 중에서 추가 정보, 그 식별자를 삭제를 해서 분리를 해놓은 거를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뒤에 익명 정보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원본 정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암호화시킨 식별자를 추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원본 정보에서 그 자체만으로 그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를 삭제를 하고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을 라운딩을 시키면은 1대1 대응 관계가 유지되는 한, 요거는 이제 요 상태에서 가명 정보로 처리됐다는 거고요.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해시값을 식별 정보와 다시 연결을 시켜가지고 복화해서 원래 그 식별 가능한 정보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가명 정보입니다. 가역적이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 식별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비가역적인 상태로 되면 이것을 익명 정보라고 하고, 익명 정보는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익명 정보는 함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한 이용하는 절차인데요.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정보주체에게 어떤 이제 어떤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 4가지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플랫폼 사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례가 적용이 돼서 사항 부분은 그 거부권을 고지하는 부분은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 네이버 가입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고지 후 동의를 받는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좀 복잡한데 결국 플랫폼 사업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 법적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집 고지 절차를 준수하면서 얼마나 최대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UI를 잘 구현하느냐, 그게 항상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집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시정명령 같은 제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8월 25일자로 이제 개보위에서 결정한 과태료 내용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만 13세 아동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집할 때 또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또 특수한 절차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넣지 않고 처리한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고요. 네, 이 사항은 나중에 이게 자료로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어떤 사례에서 어떤 제재 처분이 들어왔는지는 사실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 구글과 메타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서 그 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이 나갔던, 굉장히 큰 과징금이 나갔던 사례인데요. 사실 이것은 행태정보 수집 관련된 이슈인데 이거는 뒤에서 김동환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수집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당연히 이건 필요하니까 수집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이게 나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 없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특히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둔다든지, 필수 입력 항목으로 둔다는 것은 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 수집 원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최소 수집 원칙 위반 제재 사례로 코빗이 있는데요. 코빗에서 이제 한동안 이슈가 있어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서비스를 재개할 때 이제 갑자기 셀피 사진을 요구를 했어요. 신분증하고 신분증 얼굴을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죠. 근데 이제 그게 저 휴면 계정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소 수집 원칙 위반으로 제재가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나 또는 데이터 상품 판매 이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모으시는 사업자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최소 수집 원칙 위반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약관이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유사한 플랫폼에서 그냥 긁어다 쓰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뭐 업무 위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 배송업체에다가 배송지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피지사에다가 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제3자 제공은 또 합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요 요건을 받아서, 그러니까 고지를 하고 동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개인정보를 애초에 수집할 때 하고 비슷한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애초에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자, 플랫폼 사업자가 내가 쓰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동의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 제공하고 다르게 회원가입 시, 이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SNS로 회원가입하는 연결 계정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때도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같은 창을 띄워서 이용자들한테 동의를 받죠.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받는 거랑 무관하게 우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다가 내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즉 마케팅에만 필요한 연락처를 괜히 일부러 필수사항으로 우리가 수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연결 계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3자 제공 관련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 답변 부분은 다 보호위원회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 세미나 자료가 배포되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처리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내가 제공하는 그 사람이 나의 회원의 정보 주체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3자 제공이라고 합니다. 사업 제휴를 하든지 개인정보를 판매하든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정보 주체에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까 쇼핑몰 예를 들었습니다만 배송 같은 걸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배송업체한테 이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3자 제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청업체한테, 용역업체한테 정보를 잠깐 사용하게 하는 것, 이런 개념을 업무 위탁이라고 합니다. 업무 위탁은 제3자 제공과 다르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위탁하는 업체의 정확한 상호와 어떤 목적으로 위탁을 하는지 이 정도 수준을 공개하라라는 범위에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 위수탁이 이루어지면은, 업무 위탁이 이루어지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을 해라라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위탁을 하려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업무 내용의 공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공개를 하시면 되는데, 위수탁 계약서에 이런 문서들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안전한 관리 관련해서 보호조치 의무인데요. 플랫폼 사업자분들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실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디테일하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만 확인하시더라도 우리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이행을 할 수는 있고, 그래서 한번 새로 이 부분을 정비하시려면은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이제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는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접근 통제 방법, 암호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해서 과태료가 셉니다. 이렇게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제재 처분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자료에 좀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정보주체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결국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법에서 처리 방침을 작성해서 공개해라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예전 것들 따라서 쓰다 보면 개인정보 취급 방침 뭐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명칭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하셔야 되고 취급 방침으로 그 공개를 하게 되면은 키사에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되죠. 이런 디테일한 것은 사실은 서비스를 런칭하실 때 한번 업무적으로 천천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꼭 두셔야 됩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오피서라 해서 DPO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회사당 1명 정도는 명확하게 세워 두셔야 됩니다. 유의하실 거는 보통 그 이제 아무나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아무나 쓰면 안 되고 개인정보보호 시행령에서 대표자나 등기임원만 쓰도록 그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은 CTO님을 여기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내가 보호 조치를 하느라고 했는데 유출이 되거나 하면 즉시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키사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시면은 키사에서 나와서 막 조사를 해요. 네, 어쨌든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제재 처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좀 정보 주체의 피해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서비스 회복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재는 사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뽑아왔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플랫폼에서 우리 서비스에서 지금 가능한 유출 가능성이 어떤 경로로 유출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용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이루어졌던 사례고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가면 대응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해킹 사고 발생 시 온라인으로 키사에 신고하는 URL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개인정보를 다 사용하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실무적으로 뭐 매일매일 파기할 수 없으니까 5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게 보호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이게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이런 개인정보는 가지고 있어라라는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셔야 되고요. 왜 보존해야 되느냐는 뭐 여러 가지 법령에서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거래기록 같은 것들을 보존해야 나중에 거래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입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상 뭐 로그 기록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보존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파기 의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파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기를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한 화면에 띄웠는데요. 이건 정말 일부분에 대한 그 최소한의 예시인 것이고 자세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일어난 사례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파기 의무 중에 하나로 휴면 계정 분리 보관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들은 휴면 계정으로 분리해서 일단 서비스 DB에서는 식별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비식별화를 해서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시 휴면 계정을 이제 해제하고 서비스 DB로 다시 그 데이터를 불러들여 와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 보관을 하면서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건 이제 그 말이죠. 휴면 계정을 해제했을 때 내가 휴면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를 그대로 서비스 제공을 받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아이디나 최소한의 연결값은 서비스 중 DB에 남겨두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게 보호위원회의 지침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짜쳐서 좀 급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Q&A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